25번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다. 그 25번 사장님이 테이블의 영수증에는 25번 테이블에서 닭갈비 정통 닭갈비 두세 사람이 가서 우리 닭갈비만 먹자 이럴 순 있지. 그렇죠. 아니죠. 닭갈비만 먹을 거면 소주를 시켜야 돼요. 그래도 볶음밥 먹지. 아무튼 대현 김대현. 김대현 부장검사. 김대현 부장검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굉장한 정신적 압박감, 우울증 이로 인해서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진짜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소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립니다.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자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아 얘네 그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해주세요. 강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키행의 우킹이에요. 이런 데 우킹이에요. 이렇게 해요. 왜 차라리. 우키행입니다. 정현욱입니다. 네 우킹 무슨 뜻인가요? 우리들이 키운 앵커요. 네 지난주에 잘하셨나요? 네, 박 작가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박은진 작가입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미 열더미 오기종입니다. 네.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이런 시그니처. 아 귀여운 거 이렇게. 네, 예. 인터넷에 있는 거. 아 이거 뭐지? 최근에 제가 좀 뿌듯했던 게 우리 그 전현우 기자라고. 전현우 기자라고 종로라인 지금 출입 기자 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이제 전광훈 목사. 정광렬이라 그래. 둘이 같이 있어. 전광훈 목사 사랑의 교회 그거 부시잖아요 지금. 그거 부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막 맞고 막 난리 났잖아요. 거기 취재를 간 거예요. 거기 가는데 소방관 분을 취재를 하게 됐대요. 이제 관련해서 소방관님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방관님도 같이 함께 보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불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것도 전현우 기자가 제보를 했나요? 네,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아주 선배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성북소방서에 계시는 분 소방관님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별일 없죠? 네. 저희 로고 듣고 1부 코너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댓글이 내릴지를 감쌀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 내용도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쏟아진 뉴스의 홍수죠, 진짜. 네, 굵직한 뉴스에 휩쓸려서 주목받지 못한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자, 첫 번째 묻힌 뉴스. 이건 묻힌 뉴스라기보다는 묻은 뉴스. 닭갈비 소스가 묻은 뉴스. 자, 소스가 묻은 뉴스. 자, 정열 기자 무슨 뉴스 소개해 주시죠. 예, 김경수 재판 출석한 닭갈비집 사장님의 반전 증언. 특검도 변호인도 놀랐다. 란 제목의 23일 최유경 기자가 쓴 디지털 기사입니다. 네, 어떤 기사인가요? 자, 김경수 지사 지금 댓글 조작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인데 18번째 공판이 22일에 있었는데 최유경 기자가 이제 방청을 하고 쓴 기사인데요. 이게 재판의 쟁점이 닭갈비 배달 여부였어요. 네, 뭐 간단합니다. 2016년 며칠이더라? 11월 잠깐만 죄송합니다. 2016년 11월 9일에 그러니까 드루킹 다 아시죠? 네. 그 드루킹 경공모 사무실 파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 2016년 11월 9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거기 머무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머무르면서 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이라고 하는 시연을 봤냐 안 봤냐가 쟁점인데 네. 당연히 김 지사는 안 봤다. 드루킹 쪽은 봤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저 특검 쪽은 봤다. 근데 안 봤다고 한 증거 중에 김 지사 측이 주장한 것 중에 당시에 7시부터 8시까지는 닭갈비를 시켜서 사무실에서 다 같이 먹었고 그리고 8시부터는 브리핑을 들었다. 그 시연을 한 그 로그 기록을 보면 8시 7분부터 23분까지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나는 밥 먹고 브리핑 들었다. 그게 지사의 얘기고 이제 경공모 쪽에서는 우리는 경공모 회원들만 식당에 가서 먹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그거 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맞서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의 공소 내용이었죠. 공소 내용이죠. 근데 지금 닭갈비 사장님의 반전 증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닭갈비를 사무실에서 같이 먹었으면 김경수 지사 쪽의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경공모 회원들의 말대로 그 닭갈비 집에서 먹었다면은 경공모 회원들과 검찰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이 아니고 특검이죠. 특검. 입장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안 돼. 그죠. 그 식당에서 먹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증거가 영수증이었어요. 그렇죠. 영수증. 영수증에 빼박 증거가 있었어. 뭐라고 돼 있죠? 25번 테이블. 25번 테이블. 테이블에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었구나. 먹었구나. 그리고 1심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네. 1심에서 심지어 그게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런데 이 반전 증언이라는 건 사장님이 나와서 닭갈비집 사장님이 나와서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25번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닭갈비집 25번 사장님이 테이블의 영수증에는 25번 테이블에서 닭갈비 정통 닭갈비 15인분을 주문해서 15만 원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25번이라는 테이블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테이블은 18번까지 있고 배달 주문은 없는 테이블 번호를 쓴다는 거예요. 영수증에. 그걸 사장님이 본인이 와서 그게 얘기를 했어요. 25번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포장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여기까지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왜 특검은 이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확인을 왜 안 하고 그냥 그 영수증이 빼박이라고 생각했나 보네. 그러니까 20번. 아니 그 특검의 그 수사 보고서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가서 저 배달 시킨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먹었다고 그 보고서에는 이 사장하고 이제 특검 쪽에 연락을 해서 이 사장의 말이 15인분 식사하고 테이블 번호 25번으로 영수증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특검이 주장을 했어요. 요거 특검 수사 보고서 자 읽어드릴게요. 보통 포장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테이블 번호가 아니라 포장이라고 기재가 되는데 그렇죠? 테이블 번호가 25번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테이블을 4-5개 정도를 해서 식당에서 닭갈비 15인분을 식사를 하고 대표 테이블 번호인 25번으로 영수증에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기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라고 특검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할 때 닭갈비집 사장과 연락을 해서 네. 닭갈비집 사장이 거기서 먹었다고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래요. 네. 특검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 드루킹 시연을 그 킹크랩 시연을 봤냐 안 봤냐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 여기에 약간 이제 논리 구성이 좀 특검의 논리 구성이 약간 좀 허술해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검은 닭갈비집 사장님이 25번 테이블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말을 바꾼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25번 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25번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신문 과정에서 가게에 실제로 25번 테이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게가 벽을 두고 철판 닭갈비를 파는 데가 있고 숯불 닭갈비를 파는 구역이 있는데 철판 닭갈비 쪽에는 25번 테이블이 없고 숯불 닭갈비에는 25번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5번 테이블도 네. 2018년에 만들었대요. 아. 그러니까 시연은 2016년에 없었던 거는 팩트인 것 같아. 네. 아니 그리고 사장이 그랬대잖아. 이 테이블을 갖다 놓은 사장이 그랬잖아요. 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는 정통 닭갈비만 15인분 식사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닭갈비만 딱 주문이 돼 있거든요. 15인분만 15만 딱 만 원씩 해서 따다다닥 15만 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코스 메뉴를 이용한다. 와서 먹으면은 왜냐면 그게 더 저렴하다. 코스라는 게 이제 뭐
볶음 나중에 그쵸. 볶아주고 뭐 이런 그쵸. 것까지. 이제 닭갈비집에서 공깃밥이나 그러니까 볶음밥 같은 걸 다른 걸 먹지 않고 닭갈비만 먹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사장님이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포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사장님의 주장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공감을 한 거예요. 내가 닭갈비를 먹는다면 이렇게 해서 살면서 닭갈비를 먹을 때 볶음밥을 안 먹어본 적이 없지. 전 없어요. 네. 있어요? 그거는 닭갈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있어요? 없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이건 그냥 후식이잖아요. 국룰이죠. 볶음밥은 세트. 세트 메뉴. 그래서 이런 댓글에서 클리앙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어주시죠. 클리앙의 블링블링 종현님이요. A. 아 배부른데. B. 그럼 볶음밥 1인분만 시킬게요. A. 오키오키.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볶음밥을 사람 수대로 안 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패스하는 법은 없습니다. 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경공모 현대 다 내려와서 먹었다면은 볶음밥을 안 먹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와서 먹었는데 한 개도 안 먹었다는 건 사실 이거는 거의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장님의 말 때문에 이게 특검이 아무리 뭐 자기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사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씨 어떻게 볶음밥 안 먹? 사이다도 안 먹죠, 어떻게? 아직 전 사실 뭐 환타 사이다 그치? 한사. 다 같이 한사. 가서 회식을 했으면 사이다를 안 시킬 수. 사이다를 안 먹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파인데 당연히 뭐 소백을 먹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뭐 김용수가 저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빨리 밥만 먹자. 그래서 당연히 볶음밥 15인분이면은 당연히 볶음밥 한 10개 정도, 한 8개 정도 시켜서 환타, 사이다, 환사 먹고 그리고 이제 입가심 하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아무 특검이었으면 저 같았으면 이건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킹리적 가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특검이 그냥 넘기고 그냥 뭐 경공모 형 말만 그냥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규정 기자에게 파리쿡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파리쿡에서요. 익명으로 닭갈비를 시켜 먹었는지 거기서 먹었는지 이거는 닭갈비 사장님을 불러다 물어보면 금방 알 것을. 특검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기소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작자들이네. 네, 다음 것도. 덕후에서요. 식당에 실제로 25번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조사 안 하고 저딴 걸 증거랍시고 밀어붙인 거네. 특검이란 새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검 측은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사장님이 뭐 먹고 왔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장을 뭐 불러다 조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보고서에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의 말이 왜 바뀌었는지는 특검이 이제 설명을 못하지. 근데 지금 사장님은 나 그렇게 나 말한 그렇게 적이 진술한 적 없다고 없더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녹취가 있든지 뭐를.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걸 뭐 닭갈비 사장님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굳이 이걸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내가 김경수를 엿먹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죠. 굳이. 내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굳이 바꿔서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죠. 법정에서처럼 자세히 아니지만 특검한테 당시에 25분 테이블이 찍힌 영수증은 포장이 맞다고 설명을 했다. 당시에 내가.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검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특검 그때는 입장에서는 먹고 왔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를 병심한다. 근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특검을 연맥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검이 김경수고 뭐 자기 이해한 게 없는데. 그래서 특검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환장할 입장인 거고. 만약에 예? 아니. 특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특검은 좀 수사를 엉망으로 했다는 아니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스텝이 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엠팍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에이스 샘슨님이 특검 내에서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고 의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당 업주가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사관에 전화로 실시한 조사 때도 같은 설명했다는데 수사 보고서는 딴판이네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인으로 나온 이 경공모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바꾸기도 뭐 이렇게 증언이 좀 바뀌게 됐다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직접 만났다는 게 중요한 진술이었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한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공판에 나와서 지난 기간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은 적이 없던 것 같다 이렇게 뭐 조모 씨던데 회원이 몇 명 더 있었대요. 진술을 바꾼 사람들이.
그럼 이게 사실 공소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 문제가 있긴 하죠. 재판부도 경고를 했고 이해갈 수 없는 어느 하나는 위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검이 이거를 아니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볶음밥도 안 먹었다고 이런 킹리적 가심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럼 특검의 논리가 전부 다 와장창 박살 난 거고 이제 김경수 지사 완전히 이게 무죄로 가는 빼박켄트 에비던스냐 아직 그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가 지금 특검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100번을 양보를 해서 그래도 김경수는 킹크랩션을 봤다. 아. 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제 특검이 자신하는 거는 이 결제 시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5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오기 한참 전에 닭갈비를 해서 거기 결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먹고 와서 다 우리 브리핑 하기 전에 시연도 보여주고 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구체적인 사실은 다를 그렇지. 수 있어도 전체적인 정황은 그 시간이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다. 브리핑이든 시연이든 식사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 좀 뻘쭘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 입장에서. 보고서에 너무 어. 정반대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어떤 사건의 기승전결 타임라인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와장창 무너졌어. 완전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봤을 걸?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의 그 사이에 그 무슨 못 찾아낼 주장은. 증인을 새로 뭐 발견한 게 아니라 같은 당사자인데 말을 바꾸고 굳이 또 어려운 팩트도 아니고 특검은 또 이 양반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는데 이렇게 진술이 바뀌면 그것도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깨지긴 했죠.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증인 신청을 피고인 측에서 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뭔가 야로가 있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 뭐 근데 이제 뭐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재판이 판단하겠죠. 근데 더불어서 김경수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일관되다라는 것도 어떤 뭔가 정황 증거로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증언을 통해서 얘네가 하는 말은 맞는 거구나. 그렇다면 다른 것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근데 신뢰성이 어쨌든 될수 있을 현직 것 지사가 1심 선고 구속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논리가 아 그러네. 무너지는 거는 그러면 어쨌든 그때 구속된 거 취소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특검이 설명을 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요 공판 과정 계속 이제 뭐 들어가겠지? 이게 이제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음. 그다음 2, 3심은 3개월 안에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월에 재판부가 싹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제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선고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국면에서 이 진술 번복이 중요한 것, 진짜 진술 번복이 아니지. 이 새로운 이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닭갈비를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 킹리적 가심이 아니라 그냥 너무 뻔한 상식이잖아요. 그쵸. 굳이 밥을 뭐 그 우리의 문화를 떠나서 그쵸. 그것도 뭐 1, 2인분도 아니고 한 두세 사람이 가서 우리 닭갈비만 먹자 이럴 수는 있지. 그렇죠. 아니죠. 닭갈비만 먹을 거면 소주를 시켜야 돼요. 양념장을 얹어 그대로 뜨끈하게 데운 철판 위로 올려주면 양념장과 닭고기가 골고루 섞이면서 점점 맛있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내니 일단 계속 뒤적여야죠. 포면 버스락 빠져드는 철판 닭갈비 궁금해요. 윤기 짜르르 흐르며 입맛 자극하는 노철판 닭갈비 잘 익은 닭갈비 그렇지. 아니 뭐 그래도 볶음밥 먹지. 아무튼 볶음밥을 먹을 거면 사이다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사이다. 네. 누룽지. 소주를 꼭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 뒤집어서 이렇게 왜냐면 닭갈비만 먹으면 닭갈비는 안주가 되는 거니까. 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진짜.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닭갈비 어떠신지요? 이 뭔 개소리야!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서브웨이 먹었잖아. 아, 소에 하나 보고. 그래서 요 케이스는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간단히 말하면 특검이 좀 망신 당했다 이거죠. 개망신 당했죠. 개망이 당했죠 뭐 이건. 하여튼 앞으로는 망신 당하지 않게 공통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묻힌 뉴스는 우리 강경수가 준비했다고요? 네. 네 뭔가요? 검찰 문화 개선 못한 대한민국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어떤 기사인지 빨리 소개해 주시죠. 4년 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이제 2년차 검사였었던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30대였죠. 33살 당시에 33살. 이제 갓 연수원 마치고 2년차. 사실 굉장히 뭐 서울로 이제 초임이 배치됐다는 거는 꽤 연수원 성적도 좋고 하여튼 조직 내에서는 전도 유망했던 검사였었는데 갑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김 검사의 이제 직속 상관인 당시 그 부장검사가 김모 부장검사가 김대현. 김대현 부장검사. 김대현 부장검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굉장한 정신적 압박감, 우울증 이로 인해서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옛날 일이 하면 기억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뭐 군대에서 가혹행위 얘기나 뭐 간호사분들의 태움 문제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회장님의 갑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검사들끼리도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이런 괴롭힘, 식으로 뭐 해가지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일이 많이 알려져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결혼식장 가서 우리 팀, 우리 부서 사람들 따로 술 먹을 수 있게 방 하나 구해라. 그 막내 검사였으니까 막내 검사한테 방 하나 구해라 했는데 그게 결혼식장인데 어떻게 방을 따로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행사장인데 또 가가지고 예식장 안에 방을 따로 구하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게 어렵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있는 데서 뭐 이 새끼들 가가지고 방 하나 못 구해오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언하고 폭행이 있어가지고 이 김홍영 검사가 저도 이제 잘 아는 제 친구랑 또 잘 아는 선배여가지고 사건이 있는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도 뭐 어떤 분이었냐 그냥 정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워낙 밝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이제 막 정말 자기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한다고 이제 유명했던 그런 선배였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되게 놀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좀 많이 충격을 좀 줬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때 유서가 있었나? 유서가 있었는데 짧아요. 공개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서의 내용을 짧게만 하면 제일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제일 좀 유서의 이야기 중에 마음 아팠던 게 편하게 좀 자고 싶다 나 좀 이제 편하게 좀 자고 싶다는 게 사실 마지막 말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에 대한 혐오도 많이 있지만 검사에 대한 혐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면 다 나쁜 검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또 정의를 위해서 또 열심히 수사하는 분이 뭐 더 많겠죠. 그리고 사실 더 많죠. 훨씬 대부분의 많죠. 검사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그런 직장인이기도 해요. 네. 또 직장인도 하고 그러니까 상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편해 좋아지기도 하고 뭐 어느 부서에 발령 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출근해서 자기 일하고 뭐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쉬고 이제 이런 생활인이자 직장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검사 일을 하다가 사실 검사라면 사실 또 되게 자신감이나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되게 높을 것이고 또 검사를 그만두면 나중에 뭐 변호사를 해도 되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도가 자 여기 댓글 여기 박은진 작가가 좀 읽으시죠. 네이버 댓글 2개. 네이버의 RTOF 땡땡땡님이요. 검찰 조직이 워낙 상하관계가 엄격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듯 QKRJ
지 땡땡땡님이요. 저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단 범죄 아닌가? 다른 조직도 폭언과 폭행은 생기면 법적 처벌 받지 않나? 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이런 게 있죠. 뭐 KBS에도 뭐 폭언 같은 건 뭐 많았고 옛날에는 폭행도 했다고 선배들이 술 먹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만 다 대가리 박았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기자 사회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폐쇄적이고 되게 군대 같은 조직 문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 요즘에도 이런 거 있으면 사실 뭐 이제 뭐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왜 어떻게 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따로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고발을 진행해 놓은 상태고 유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김 부장검사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냐? 잠깐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아니 이걸 가해자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걸어야지 왜 국가한테 이걸 거냐. 네. 다음에 리디아님께서 검사 개인에게 소송을 걸어야죠. 안 그러면 각 검사들이 다 개개인이 지은 죄를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는 꼴이 되니까 또 직접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또 그냥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을 이제 표기하시는데 그렇죠. 유족들은 왜 이렇게 또 국가를 상대로 이게 소송을 건 겁니까? 이제 사실 이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김 전 부장검사죠.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 김 부장검사를 할게요. 이 부장검사가 자기의 이 해임을 당했는데 해임이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무효소송을 냈는데 거기서 결국에 패소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김홍영 검사한테 했던 폭언 및 폭행이 대부분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검찰 대검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렇죠.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부에서 한번 했더니 그 17차례인가 이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이게 인정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해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냈기 때문에 사실 이 부장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승소 확률이 높지만 유족들이 굳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는 이러한 이 검찰 문화, 소위 말해서 폭언 및 폭행을 막내 검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검찰 문화 자체에 대해서 좀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강했고 이렇게 이 부장검사가 막내 검사한테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국가가 이제 방관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그럼 이 부장검사한테 소송을 걸 때도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 이 유족이 이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사람한테 내더라도 똑같은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딱 읽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이 부장검사 얼마나 밉겠어요. 그냥 손해배상 소송 걸어서 그만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거를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아마 국가에다가 소송을 거신 거잖아요. 이 유족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개인에 것 같아요. 걸어도 그 경전을 올리는 계기는 되죠. 근데 그 개인한테 뭐 이거 소송 거는 게 뭐 위자료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징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야 신경을 저는. 쓰지. 네. 너네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기관의 책임. 국가를 상대로 걸었다고 하면 그럼 그 당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야 아니면 뭐야? 대한민국 정부 되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정부. 정부 법무공단이 국가를 대신해가지고 아, 그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국가의 로펌 역할을 하는 거고 국가 로펌이 피고인은 있어? 정부가 국가 로펌이 있어? 네. 아, 나 몰라. 난 처음 들어서 그게 있군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인가 뭐 그것도 있어요. 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나 몰랐나?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국가 측에서 그걸 이제 대응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게다가 검찰 측에서는요. 그 당시 감찰 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17차례의 이게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찰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치. 정황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야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고. 근데 이거 또 법원도 이 기록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공개를 하라고 법원이 네. 했는데 검찰 입장은 그렇게 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 감찰이라는 공정한 업무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업무를 수행 이미 끝났잖아. 근데 이제 이 감찰 자료 같은 게 밖으로 나가고 하면은 앞으로도 공정한 업무 수행이 안 된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네이버 댓글 우리 오구정 기자 좀 읽어주시죠. 네이버에서요 철땡땡님이 이러니 검찰을 믿지 못하는 거다. 심지어 검사 관련 기록도 공개를 안 하는데 다른 건 말해 무엇. 네. 근데 뭐 감찰 내용이 외부로 나가면은 업무에 지장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제가 뭐 대검에서 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자 근데 그만큼 폐쇄적이라서. 그렇죠. 별로 네. 업무의 지장을 봐도 뭐? 업무의 지장법이 왜 받아요 이게? 그러게요. 백보 양보해서 오늘 양보가 안 되는. 양보 안 돼. 이거 양보가 안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땐 그랬는데. 자 이거 그 소송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첫 변론이 첫 열린 변론기일이 거고, 네, 첫 이제- 변론기 잡혔죠. 네,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문제의 그 가해자 그렇죠. 김대현 전 부장검사 해임됐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3년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자격증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이제 2016년에 해임됐었으니까 3년 지난해 12월에 서초동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가지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도 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 지내시는지 리포트에 이 부장검사 나와요? 녹취? 리포트 아니요. 이게 근데 예전에 시사직격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KBS 다큐. 알아. 거기서 한번 이제 이 김홍영 검사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사과. 아버님이 네,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하고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아버님이 한 번도 그 이유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찾아갔어? 아니요 찾아온다면 이제 용서할 마음이 있고 하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제작진도 그 당시 제작진이 섭외를. 네, 섭외를 해서 이 김 전 부장검사한테 아마 이 의사를 전달했고 이 검사도 그럼 봅시다 오케이. 내가 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이유가 생겨서 자기가 그 자리에 못 나가겠다라고 밝혀서 만남은 불발이 됐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얼마 전에 뭐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이유였나요? 아무튼 그래서 안 나왔죠. 그래서 그 아버지만 나왔죠. 한참 기다리다가 네. 1시간인가? 네.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이 없는데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용서를 해주겠다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네. 황당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 좀 보여주시죠. 네이버의 장땡땡땡님이 정말 검찰에 바람 잘 날 없네. 이 나라 사법기관은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사람이야. 뭐야? 자, 그 참 뭐가 문제인지 어디부터 문제인지 물론 뭐 언론도 문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검찰도 정말 이렇게 약간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쵸. 이런 게.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기자 사회도 너무 많아. 그렇죠. 그냥 선배들이 야 너 담 좀 키워야 돼 뭐 이래가지고 무리한 거를 시킨다든지 맞아요. 불가능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 그게 기자 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의 어떤 인식 속에서 기레기짓이라고 정말 격화돼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 이 문화에서 필요한 일이니까라면서 용인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폭력적이야. 근데 또 이제 선배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본인들은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후배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하는 거죠. 이 김대현 부장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이 잘 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말이 심하거나 개소리야. 행동이 심했을 뿐이지 폭언이나 폭행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식장 예약이 수사하고 뭔 상관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디에나 있고 이제 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악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요 결과가 좀 잘 나와서 물론 이 결과가 뭐 국가가 뭐 잘못한 게 인정이 돼서 뭐 어느 정도 배상을 해드린다고 해서 검사들의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죠. 나도 이런 얘기하면 뭐라 하시겠다. 저는 그냥 이런 거 한두 개 가지고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자들도 사실 뭐 문제 지적 받아서 바로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고 따갑다 아프다 싶은 게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맞아요.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앞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개인한테 책임을 물고 그냥 끝나면 아무 고민도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든 거는 굉장히 맞아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같은 문제는 기자들한테 문제를 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자 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1부 하고요. 저희는 2부로 듣고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 알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요. 대단해. 그러니까.